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의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잘 안 온다면서 그런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안에 잠이 들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까지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이 꽤 많죠. 많죠. 그럼 좀 불안해지고 과연 오늘 밤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맞아. 걱정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뭐 이럴 때 잠이 안 온다고 우리 막 휴대폰 보고 한두 시간 그냥 훌쩍 제가 딱 보내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핸드폰을 찾기보다는 눈을 감고 계속 누워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는 것으로 착각해서 얕은 잠을 자는 이 단계의 뇌파로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전 평소에 자주 좀 느끼는데 이게 그 잠이 안 오더라도 네. 눈을 좀 감고 있다가 나중에 좀 뜨면 네. 좀 개운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푹 잠들기 위해서는 그냥 잠도 스르륵 그냥 드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조금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한방이 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방이 답이다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딸 바보시네요? 예? 딸 바보시네요? 딸 있는 바보라고요? 아니 딸 바보시라고. 딸 있는 바보. 선생님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긴 아프네요. 와, 똑똑하다. 똑똑해.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아, 정말 건강이 얼굴 빼고 다 안 좋아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질병을 참견해 주실 한의사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권고은입니다. 제 딸이 꿈이 한의사야. 막 감격스럽고 내 딸을 보는 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 딸이 한의사 되면 좋을까요? 아, 네, 여자가 하기에도 한의사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또 이제 주위 사람들 건강을 또 잘 챙겨줄 수 있고 또 이제 아버님 건강 직접 다 챙겨주세요. 아, 네, 당연하죠. 부모님 건강 제일 열심히 챙겨드리죠. 정우야, 꼭 한의사 되라. 오늘 또 이 건강 고민이 지금 방금 날라왔습니다. 와, 구구절절한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잘 듣고 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 식도가 불타오르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남성 시청자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한 속쓰림 증상인데요. 언젠가부터 시작된 이 속쓰림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아침에는 너무나 심한 속쓰림에 베개를 부여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나 아침 속쓰림이 심한 날에는 실제로 위에서 신물이 울컥울컥 넘어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제 목이 타오르는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도수가 높은 양주가 지나가는 느낌보다 더 활활 타오르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니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좋다는 약을 다 찾아서 먹어보고 양배추도 먹고 밀가루도 끊고 술과 커피를 멀리해도 여전히 저의 속은 오늘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왕성했던 식욕까지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이런 속쓰림을 줄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랬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인데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속이 쓰려서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혹은 이제 구취가 심해지시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저. 또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나도 그렇구나. 네. 젊었을 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폭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자극적인 음식, 술 뭐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쓰러진 적이 많거든요. 맞아요.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흔히 많이들 겪으시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커피를 많이 드시면은 나 다섯 먹어요. 하루에 다섯 번. 네, 위산 분비가 이제 조절이 음식이 들어올 때 과도하게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음주라든지 혹은 이제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것도 원인으로 흔히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 번은 속이 쓰리는 걸 경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응. 약 먹고 조금 지내보니까 괜찮아졌다가 또 이제 엄청 불편할 때가 있으면 또 약 조금 먹고 조금 조심하다가 또 괜찮아다 반복하시는데 맞아.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그러는데요. 이게 방치하면 한의학적으로는 담적이라고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고생을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게 없어요? 요즘 저는 솔직히 속쓰림은 거의 못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체질별로 약간 다르긴 한데 전 주로 울렁거리고 그 속이 좀 더부룩한 쪽은 이제 탈이 나면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쓰린 경우는 거의 살면서 한두 번밖에 못 느껴본 것 같습니다.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드세요? 먹긴 먹는데 진짜 조금씩 아. 먹어서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쪽으로 또 아픈 게 있네요. 선생님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긴 아프네요. 이거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쓰리거나 신물 올라오는 걸 느끼는 거를 통틀어서 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한 계통인 게 속쓰림하고 울렁거림하고 설사 증상하고 이렇게 또 한 계통으로 묶어서 보거든요. 와 명이다 명. 정말 세계에서 제가 있거든요. 네, 보통 같이 가요. 네. 같이 가네. 사실은 소화기 쪽은 너무 잘 났기 때문에 그 치료 받으시면 많이 빨리 좋아지십니다. 그럼 무슨 약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이 알고 계시는 약들을 설명드리면 생강이 이제 반하라고 하는 약재랑 이게 조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약재들은 뭐 반하사심탕이라든지 이런 유들로 잘 처방을 하면 굉장히 빨리 호전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빨리 호전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빨리 한의원 가시던지. 근데 반야가 뭐예요? 반하라는 아니야. 네. 아니야는 좀 하시는 피디님 모르잖아요. 연필같이 생긴 약재가 있거든요. 아. 동글동글하고 하얗게 생긴 약재인데 약간 처음 먹으면 되게 이렇게 자극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그거를 눌러주고 조화를 맞춰줄 수 있는 약재랑 같이 처방됐을 때 위를 되게 편하게 해주고 이제 특히 비장이라고 하는데 비장이란 장기 말고 비라고 하는 기능을 단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운을 돌려주고 소화 기능을 운행을 해주고 하는 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비라고 했는데 비장은 건조한 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위장이 이제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습해지고 찐덕찐덕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을 반하가 말려주거든요. 반하가. 그래서 이제 그거랑 생강이랑 뭐 백출 이런 약재들 함께 섞어가지고 처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똑똑하다. 똑똑해. 내 딸도 이렇게 똑똑한 한의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일단 저기 딸바보시네요. 예? 딸바보시네요. 우리 딸이요. 딸 있는 바보라고요? 아니 딸 바보시라고. 딸 있는 바보. 오늘 이 시간 정말 알찬 것 같아요. 딱 꼬집어서 딱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오늘 100점 만점에 만점입니다. 선생님 저는 어때요? 먼저 네? 만두요? 네. 자,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정말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권고은 원장님께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그 역류성 식도염 앓고 있는 분들은 누워서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목이 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더 심해지기 전에 빠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네요.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에는 뭐 모든 것이 메마른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뭐 피부 쪽에서 특히나 건조한 증상이 잘 느껴지고 이게 피부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이 두피랑 모발까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그 머리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 가을을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가을철에는 두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원장님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서재 원장님, 그 건강한 두피, 모발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네. 건강한 두피는 뽀얀 우유빛이 나는 두피에 오. 그 모낭이 열려 있어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머리카락은 빛을 이렇게 햇빛이 예를 들어 반사됐을 때 이 반사각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머리카락이 건강한 머리카락인데요. 윤기가 좀 흐른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보면 되겠네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이 머리 두피를 보면 굉장히 뽀얗고 하얗거든요. 그리고 엔젤링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날 때 보면 그 천사, 엔젤처럼 머리 이렇게 링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 어른들은 이 머리카락 표피가 거칠고 상해져 있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서 일정한 반사각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뭔가 말씀해 주신 네. 그 엔젤링에 대해서 상상을 엔젤링. 해보니까 네. 놀이터 같은 데서 아이들한테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될수록 머리카락이 감춰지면서 그쵸, 네. 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좀 신경 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 보면 피부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조하다, 어떤 분들은 또 지성 피부다. 그렇죠. 그럼 과연 이 두피 건강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김남식 원장님, 이게 사람마다 건강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네, 두피 건강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피부에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얼굴의 피부 다르고 몸의 피부도 다르잖아요. 두피의 건강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중성, 지성, 건성하는 것처럼 두피도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일단 중성 두피는 그냥 말 그대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맑은 우유빛을 띠게 되고 그리고 네. 모공이 열려 있어서 이제 산소의 공급이 원활해진 상태. 그리고 두피는 이제 그 주변에 피지로 덮여 있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깨끗한 상태. 인 경우를 이제 중성 두피라고 하고요. 지성 두피는 말 그대로 이제 피지의 분비가 좀 많아진 상태, 과도해진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지가 많아지면 두피를 이렇게 감싸는 하나의 막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모공이 막히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각종 노폐물이나 아니면 뭐 각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비듬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성 두피는 염증이 잘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지루성 피부염이 이제 발병하기가 그런 쉬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피지 분비가 적어진 상태를 의미를 하겠죠. 그러한 상태는 이제 건성 두피라고 이제 부르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각질 세포가 두피에는 각질 세포가 빠르게 노화가 되거든요. 네. 노화가 돼서 거기서 생기는 또 어떤 그 각질이 또 많아집니다. 비듬도 거기에서 또 증가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지성이나 건성 모두에서 모발이 또 얇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민감성 두피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주로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나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이제 민감성 두피가 되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이러한 상태는 염증 반응이 자주 발병을 하기 때문에 또 모발이 가늘어지고 두피 건강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진단을 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건성부터 지성, 중성, 민감성 이런 여러 가지 그 두피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는 이 머리카락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피의 건강에 따라서 네. 모발의 건강도 달라지는지 황인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두피 건강해야 건강한 모발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두피는 모발의 근원이 되는 세포가 생성되는 장소입니다. 네.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약 28일을 주기로 새롭게 나와서 변화하고 네. 네. 네, 기저층에서 각질층으로 세포를 밀어 올리는 것으로 모발을 서포트하게 되는데요. 네. 또한 이제 두피는 피지선과 한선이 많이 분포되고 있고 특히 피지선 같은 경우에는 T존의 2배 가량 분포하고 있어서 예. 피지가 많이 분비돼서 끈적거리고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확실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그 좋은 땅에서
그 건강한 나무가 자란다라고 그렇죠. 많이들 비유를 하시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평소에 청결도 좀 신경을 써야 한다. 네. 네. 하지만 이 청결이 좀 무너졌을 때 보통 두피에 비듬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두피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서재 원장님, 심각한 경우일까요? 네네. 한의학에서는 네. 이 비듬을 백설풍이라 그래서 네, 피부 질환의 하나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되게 예쁘네요. 네. 백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비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딱 한 번 정상적인 비듬이 있습니다. 네. 사춘기의 우리 아이들입니다. 사춘기요? 네, 어머님들이 이 아이가 2차 성징이 시작됐을까 안 됐을까 판단은 이렇게 머리카락 두피 냄새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네. 사춘기 때의 비듬은 정상적인 비듬으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분비가 많아지면서 DHT라 그래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네. 이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기름 분비가 증가하고 여드름과 더불어서 두피에 비듬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비듬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 다만 과식이나 과음이나 습열이 많은 체질이 계속 건강 관리가 되지 않아서 몸에 습열이 쌓이게 되면 지성형 두피가 되고 예. 그 모낭을 막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비듬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습열을 제어하고 음주 가다를 좀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반대로 건성형 두피도 있습니다. 오래된 병을 앓거나 다이어트를 잘못되고 과한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는 혈어 증상에 빠지게 되어서 두피가 정말 건조해지고 조그만한 빗질이나 조그만한 이런 손가락질에도 비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성형 두피에는 이제 보호해주는, 보혈해주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네. 자, 비듬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특히나 사춘기의 비듬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된다. 된다. 네,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날씨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유난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네. 왜 유독 가을철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지 황인규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가을은 여름에 비해서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은 체내에서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네. 생식 기관의 발육을 촉진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이 체내에서 체내 효소에 의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이 되면 예.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고 모발을 탈락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가을철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므로 그런 것에 의해서 모발이 쉽게 탈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뭔가 이 남자들이 가을을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이 이런 가을철이 되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맞아요. 증가하는 영향으로 머리카락까지 영향을 준다. 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뭐 또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탈모의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유수분 밸런스뿐만이 아니라 보통 두피에 좀 열이 많으신 분들도 맞아요. 탈모가 될 가능성, 뭐 확률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김남식 원장님,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한방에서 특히나 네. 이 두피의 열을 이제 그 탈모의 원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열이 있다는 것은 염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나 어떤 지성 피부나 이런 쪽에서는 염증 반응이 생기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서 이제 그 탈모가 더 잘 유발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열이 있다는 것은 건조해지기 쉽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건성 피부에서도 열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탈모가 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조진영 아나운서님이 이제 네. 좋아하는 단어인데 상열하한이라고 하죠. 아, 예. 제가 이거 MC로서 네. 상열한. 그래서 상열, 얼굴이나 뭐 두피 쪽에 열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손발이나 아래쪽은 좀 차갑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열이 있으면 순환이 잘 될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그 혈액 순환 잘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네. 두피나 그 모발은 혈액 공급이 잘 되어야만 굵어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상열한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혈액 공급이 다
더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 탈모의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오. 없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 두피의 특성과 전신적인 특성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두피에 열감이 있으신 분들은 탈모가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원장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 어떻게 사막에 나무가 자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만큼 두피의 열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자를 많이 쓰면 두피 건강에 좋지 않고 뭐 이것 때문에 탈모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해보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황 원장님 정말 그런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모자를 쓰게 되면 여름철에 자외선을 차단해 주어서 오히려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모자 착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네. 일단 너무 꽉 끼는 모자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너무 꽉 끼는 모자를 쓰게 되면 환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혈액 순환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겠죠, 두피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자를 쓰면 거의 뭐 1시간 간격으로 환기를 조금 시켜 주셔야 됩니다. 모자를 쓰게 되면 안에 땀도 좀 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예. 것을 한 번씩 말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자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자의 청결이 유지가 안 되면 감염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또 두피에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네. 그 모자를 써서 탈모가 된다면 네. 맨날 모자 쓰시는 분들은 그렇죠. 사실 탈모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거 보면은 네. 네, 원장님 말대로 크게 관계는 없다. 네, 그래도 두피 건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니까 네, 맞아요. 좀 관리를 하시면서 모자를 착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남성분들 말고 여성분들은 특히나 출산 이후에 혹은 좀 극심한 다이어트 이후에 탈모가 생겼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서재 원장님, 실제로 이런 변화가 두피를 좀 네. 약하게 만드는 건가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후 탈모는 병리적 탈모이고요. 네. 출산 후 탈모는 어느 정도 생리적인 탈모라고 정상적인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제 몸에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한약에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정기, 신혈수 이런 물질이 몸을 순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혈이라는 물질의 잉여분을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혈지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영양결핍, 살은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뺀 다음에 유지가 잘 되는지 다이어트 후유증, 즉 탈모가 발현되지 않는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임신 기간에는 우리가 보면 머리카락은 성장기, 휴지기, 탈락기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질 때는 성장기, 머리카락이 계속 성장을 하고 네. 상대적으로 안드로겐 호르몬이 줄어드는데요. 출산을 하고 났을 때는 안드로겐 분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안드로겐이 모낭을 확대시킵니다. 네. 즉 머리카락이 빠질 수밖에 없어서 네. 출산 이후 1개월에서 4개월까지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대신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시 머리카락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혈이라고 하는 물질, 즉 아이를 육아하고 이렇게 뭐 젖먹이 키우고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영양분도 제대로 섭취를 못하게 되면 다시 그 혈이 부족하게 돼서 병리적 탈모로 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여자분들은 혈을 채우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영양분 섭취나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이게 출산 후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4개월까지는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네. 6개월부터는 다시 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좀 진료를 받아봐라. 맞아요.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두피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이 두피 마사지 자극을 네. 하면 조금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 뭐 계시잖아요. 빗으로도 이렇게 하고 맞아요. 그쵸, 네. 네. 이런 뭐 두피 마사지가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김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전신 건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의학적 개념으로는 여기가 다 혈자리이기 때문이죠. 네. 이침, 그러니까 귀를 이용해서 전신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두침도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혈자리들을 이용해서 전신에 있는 우리 기혈순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머리를 맑아지게 하는 혈자리들이 이제 가장 많고요. 네. 머리 맑아지게 하는 혈자리들,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혈자리들,
그리고 코 질환이나, 그러니까 코가 막힌다든지 재채기나 그런 감기, 비염 같은 질환에 사용하는 혈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혈자리가 어디냐 궁금하시잖아요. 네. 네. 전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피 전체. 네, 전체요. 두피 전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침구학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머리에 있는 혈자리들이 주치가 있어요. 이것은 네.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 이런 걸 다 보면은 네. 대부분 머리에 있는 혈자리들은 다 머리를 맑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코를 뚫어주는 혈자리들입니다. 네. 때문에 머리를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셔도 돼요. 특정한 어떤 점을 찾지 않으시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마사지를 받고 해주시면은 두피 건강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고 전신의 기혈순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자주 이용하시면 좋은데 네.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너무 세게 하시면 네. 두피 안에 있는 모낭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면 오. 탈모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혈자리 명의이신 또 김남식 원장님께서 맞아요. 이렇게 두피 전체를 마사지해줘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좀 많이 좀 해야겠네요. 지금 어떤 자리를 좀 자극해야 될까 주의 깊게 들어보려고 했지만 모든 자리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 점 잘 집중해서 자극을 하시면서 두피 건강 그리고 전신 건강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1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낮에 10회 이상의 소변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참기 어려울 정도의 요의를 자주 느끼고요. 수면 중 소변을 보기 위해 3번 이상 깬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방광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에 10번 네. 그리고 수면 중에는 3번 3번. 이상이나 소변을 본다면 이 네. 말만 들어도 정말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불편해요. 네. 서재 원장님, 이 과민성 방광이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이 질환명의 답은 다 있죠. 네. 우리가 보통 한 번 소변을 볼 때는 400cc 정도 안팎의 소변량이 나오는데요. 과민성 방광을 앓는 분들은 한 100cc만 방광에 차더라도 요의를 느껴서 방광이 과민하게 근육을 수축해버리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과민성 방광이 왜 이 방광의 근육이 과긴장하고 수축하는지를 명확한 기전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요? 추축하기를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과민성 방광이 유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과민성 방광 위험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체중이나 복압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방광의 압력이 높아지고 복압성 요실금이나 방광을 과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자처럼 과민성 방광의 3가지 증상, 네. 낮에 10회 이상 소변을 본다, 빈뇨, 참기 어려운 요의가 자주 생긴다, 절박뇨, 자다 깨서 소변을 본다, 야뇨, 이 3가지 증상이 과민성 방광의 증상입니다. 네. 네. 이게 말씀만 들어도 정말 번거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해 네. 주시면서 자율신경 조절 기능의 이상 혹은 비만 환자분들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라고는 언급해 주셨는데 맞아요. 김남식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과민성 방광염을 유발하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 원장님이 몇 가지는 아마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율신경 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거나 아니면 비만과 같이 방광을 직접 압박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변비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 오. 그러니까 장에 너무 변이 많이 차 있으면 또 방광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이 쉽게 좀 과민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호르몬 계통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뇨와 같을 때는 당뇨병을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은 소변을 좀 자주 보시잖아요. 네. 호르몬 계통의 변화가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환자분의 경우에처럼, 그러니까 감염이 잦아지면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또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방광을 다스리고 있는 신경이 흥분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에서 주로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방광 쪽으로 이렇게 닿아 있어서 소변이 가득 차면 요의를 느껴서 이제 배출시켜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쭉 이렇게 배출을 시키고 나면 시원한 감각을 느끼게끔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너무 흥분을 자주 하게 되면 다 차지도 않았는데 빨리빨리 배출시키세요 하는 절박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과민성 방광을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은 우울이나 불안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원인 때문에 자율신경 계통이 자주 흥분하는 것이 바로 과민성 방광의 원인이고 바로
그러니까 과민해지는 것이 내 전체적인 정신 상태가 좀 예민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네. 네. 호르몬 변화라든지 뭐 과도한 수분 섭취 네. 같은 그런 원인들도 있지만 심리적 원인이 큰 영향을 차지한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사례를 보내신 분을 네. 보면 만성 방광염도 지금 앓고 있다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이 만성 방광염 때문에 이런 과민성 방광염으로 발전한 건 아닌가? 네. 이 부분은 황인규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과민성 방광이랑 방광염은 다른 질환이지만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서 방광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방광염으로 이 지속되다 보면 신경을 계속 쓰면서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요로 해부학적 이상이 없고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사례자분은 만성 방광염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네. 만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만성 방광염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 이제 급성으로 걸리는 급성 방광염도 있잖아요. 네, 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네. 걸리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도가 짧고 그리고 장내 세균이 회음부와 질 입구에서 증식을 하게 되어서 성관계나 임신 시에 그쪽으로 상행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고 올라간다 이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세균 자체의 독성 그리고 개개인의 저항력 그리고 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상태에 따라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대장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여성분이 또 걸리기 쉽다고 하니까 네. 여성분들은 좀 유난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이러한 과민성 방광 치료가 잘 돼야지만 또 다른 염증 질환을 유발하지 않게 되잖아요. 자, 서재 원장님,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보통 과민성 방광염에는 네. 약물 치료 요법을 많이 사용하죠. 이제 그 방광 근육 수축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항무스카린제나 부교감 신경을 좀 완화시키고 억제시키는 항콜린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약물 요법은 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네. 장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없을 뿐더러 방광이 아닌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입마름이나 변비, 시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 과민성 방광염을 심방광의 허한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랫배가 차고 허해져서 생기는다고 보아서 근본적 치료로 한약 치료와 뜸 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요. 네. 또한 자율신경계를 좀 이렇게 이완시키기 위해서 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 보건대학에서 과민성 방광염을 앓는 85명의 여성을 상대로 4주간 침 치료를 해봤습니다.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침 치료를 했던 여성은 절박뇨가 35% 이상이 감소했고 빈뇨나 방광 용적이 15% 이상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방광 주변에 이제 방광이나 허리 주변에 골반을 기혈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나 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네. 이러한 한방 치료는 재발률이 낮고 근본적인 치료여서 다른 부작용이 없을 뿐더러 내성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항상 그 한의학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아요. 보존 치료를 통해서 네. 질병을 치료하고 또 몸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책이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을 위해서 이 증상 완화를 위해서 좀 평소에 혼자 하면 좋은 그런 네. 운동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김남식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시간제 배뇨법이라고 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일부러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광을 이제 차게 만들고 그리고 배출시켜주는 연습을 하는 건데 네.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1시간에 한 번씩 가서 무조건 나오는 소변량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15분씩 시간을 늘려갑니다. 네. 목표는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이까지도 늘려가지고 이 시간제 운동법을 통해서 네. 그 텀을 좀 늘려보자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방광이 급박하게 막 요일을 느껴가면서 소변을 보는 그 횟수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고령인 여성 그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한테 시행을 해보니까 약 50%에서 70% 정도의 성공률, 그러니까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거든요. 네.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 이제 케겔 운동. 항문 네. 조이기 운동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괄약근을 이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방광 아래쪽에서는 이제 괄약근이 잡고 있는데 네. 괄약근의 기능이 좋아지면 소변을 참고 그리고 배출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항문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약 5초 정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수시로 반복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자율신경계통의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 항문 조이는 운동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뇨이를 느끼는,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싶어지는 느낌이 좀 덜 느껴지게 되거든요. 네. 때문에 이 케겔 운동을 수시로 시행을 하시면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개선시키는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시간제 배뇨법,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참았다가 소변을 보는 훈련. 네. 그리고 이제 그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먹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뭐 카페인, 커피 같은 거를 좀 줄여야 한다라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커피만 마셨다 하면은 네. 화장실 정말 많이 가거든요. 이게 요의도 느껴지고 뭔가 네. 심리적인 환경, 뭐 카페인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할 것 같긴 한데 황 원장님, 실제로 방광에 좋은 음식 따로 있을까요? 네, 동의보감에 나오는 좋은 음식들이 있지만 네. 아까 커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 말고 이제 나쁜 음식을 조금 더 알고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네. 네. 커피는 당연히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네.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홍차라든지 아니면 탄산, 알코올, 그리고 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서 그런 음식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는 다시마라든지 아니면 돼지 콩팥, 그리고 생선회가 방광에 좋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시마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먹기도 편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동의보감에서 다시마는 4냥 정도를 내냥이면 한 160g 정도 됩니다. 네. 160g 정도를 썰어서 네. 대파 3줄기와 함께 같이 익혀서 생강이랑 소금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은 방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소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광염에도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이제 피해야 할 음식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당근이 또 네. 이 방광염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이 방광염에 정말 당근이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당근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이제 항암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당근 안에 들어있는 베타캐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그 염증을 억제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광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근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시력이라든지 변비에도 좋기 때문에 네. 아까 변비가 과민성 방광의 유발 요인으로 아까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과민성 방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당근 저 평소에 많이 먹거든요. 네. 전 정말 싫어하는 아, 음식 그래요? 중에 한 가지였는데 어. 오늘부터 좀 건강을 위해서 먹어보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 근데 이 방광 네. 건강은 여성분들이 더 이제 주의해야 하는 또 질환이라고 하니까 네. 평소에 당근 같은 거 많이 챙겨 드셔야 할 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 이런 네. 그 방광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좀 지키면 좋을 생활 습관 네. 이런 게 있으면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서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과민성 방광염 환자분 중에 제일 기억나는 분이 외출할 때 꼭 그 팬티형 기저귀를 차고 외출을 하셔야 되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그 팬티형 기저귀가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질이나 방광 주변에 염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내드린 숙제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소변 일기를 아까 쓰라고 이제 김남식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카톡에 나한테 스스로 화장실 갔을 때 한번 써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9시에 화장실을 가시면 소변이라고 카톡을 쓰면 9시가 찍히잖아요. 네. 그 다음 소변을 보고 싶으셨을 때 또 카톡에 뭐 10시 하고 소변을 쓰시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9시와 10시가 카운팅이 됐는데 좀 일주일 뒤면 9시였던 게 10시 반, 11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면 네. 내 스스로를 많이 칭찬하시라고 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자율신경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렇게 소변에 대한 집착, 불안감이 있는데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아보니까 이렇게 개선되고 있구나를 스스로 이 시간을 보면서 자신을 격려해 주시는 방법. 또 두 번째는 복압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들은 방광염을 또 앓고 이렇게 방광에 그 과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복식 호흡으로 많이 트레이닝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주무시기 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복식 복압을 늘렸을 때 혹시나 요실금이 나와도 문제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천장을 보면 내 배꼽을 천장에 붙여볼까 생각하면서 배를 부풀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에 이 배꼽을 다시 내 허리에 붙여볼까 하면서 배를 홀쭉하게 다시 눌러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압의 변화에 따른 내가 소변을 참을 수 있구나라는 이걸 이미지 메이킹을 잘 만들어 보시면 급박성, 이게 과민성 방광염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 뭐랄까 복식 호흡은 우리도 예전에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또 방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뭐 추가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팁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뭐 김남식 원장님께서 덧붙여 주실까요? 네, 과민성 방광 있으신 분들은 네. 물을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물이요. 네, 이제 물을 자주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2리터씩 먹어야 된다는 그 건강에 대한 그 정보들이 네.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물을 이제 자주 드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드시는 양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구들에 따르면 네. 물을 꼭 2리터 먹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나 그리고 국물 같은 데서 섭취하는 그 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꼭 2리터까지 먹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들도 많거든요. 네. 때문에 일부러 뭐 자기 전에 물을 한 컵 먹고 주무시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2번씩 화장실을 가신다든지 이러한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물을 자주 먹더라도 조금씩만 나눠서 목만 축여주십시오. 그렇군요. 자, 누구에게나 물이 다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네. 이 내 몸에 맞게 수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염두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사례자분의 증상 이야기 펼쳐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의사 서재화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여성분과 남성분들의 경향 차이가 있습니다. 내 몸매를 평가했을 때 여성분들은 자신의 가장 젊고 아름답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대부분 나는 살이 쪄 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하시는 경향이 강하고요. 남성분들은 과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이살은 정상 아닌가?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자기 만족도가 크십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체중 감량이 필요한지 다이어트 환자군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수 중에 BMI 지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숫자인데요. 가령 키가 158cm에 65kg의 여성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65 나누기 1.58의 제곱으로 하면 BMI 지수가 26입니다. 이 지수가 25 이상일 때는 비만에 속하며 꼭 체중 관리를 하셔야 하고 BMI 지수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치료적 요법도 필요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이어트 해볼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운동입니다. 다이어트의 잘못된 오해가 운동을 꼭 해야 한다인데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칼로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가령 과체중이 5kg이신 분이 운동을 과하게 할 때에는 허리에는 2배, 10kg의 무게가 실리게 되고요. 무릎에는 3배, 15kg의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살이 찐 사람은 운동 부족이다, 게을러서이다 라는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살이 찌는 원인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질환이며 비만은 병이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오르고 잠을 못 자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갱년기가 들어서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젊었을 때 날씬했던 분들도 살이 찌게 됩니다. 즉 한의학적으로는 이를 신음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신장의 기운은 우리 몸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몸의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 신음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꿀팁에서는 주의해야 할 호르몬 3가지에 대해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같은 음식에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려 하더라도 그 당 지수에 따라 음식의 질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증폭되게 됨으로써 지방세포 안에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배가 고파서 계속 끊임없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란 설탕, 초콜릿 같은 음식도 물론 있겠지만 가공된 곡식, 즉 흰쌀, 밀가루, 과당, 과일 또는 과일을 즙으로 마시는 과일 주스들이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고 인슐린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렙틴 호르몬입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렙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즉 식욕을 조절해주는 그 시스템이 망가지게 돼서 과식, 야식, 폭식과 같은 이상 식욕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것이 이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하면 키 크는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죠? 사실은 세포의 재생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많은 의과학자들이 밤 11시에 취침을 하고 아침 6시에 기상을 하며 하루에 총 7시간의 수면을 지켜주는 게 이 성장 호르몬을 왕성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기초대사량을 높임으로써 노폐물 순환을 잘 되게 하고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무리하게 억지스럽게 운동하시겠어요?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당 지수가 낮은 질 좋은 음식을 선택하시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서재화 원장님께서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보다는 음식의 그 질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잠을 잘 자야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점, 맞아요. 이 가을철에 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네.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먹고 바로 자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잠이 중요하다고 네. 해서 야식 드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먹고 바로 자면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체중 조절을 위해서 좀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방의 답이다. 오늘도 다양한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